듣고 질문이나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성만 부평가 지역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부평가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부평과 관한 이야기라서 부평분들을 모셔다 놓고 부평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 고문님이나 권태성 고문님이나 이러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부평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부평에, 그러니까 32살에 부평에서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은 계속 그 송림동, 그 동구에서 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부평에 와서 살면서 제 3자적 시각에서 이제 부평을 많이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내가 보기 위해서 한 자료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평과 그 다음에 앞으로 부평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야 될 건가를 한 40분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촬영을 못해서요. 촬영을 못해서. 제가 이제 부평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존재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부평을 보면 다 평야지대잖아요. 네, 평야지대고, 이 평야지대가 부천 평야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그 곡창지대였어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이 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쌀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예전에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삼국시대 때 한강 유역을 갖고 전쟁을 했을 때 여기서 이 뻘에서도 전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유물도 간혹가다 나온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뭐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완성된 유물이 나오기보다는 부분 조각조각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여기에는 이제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넓은 평야로서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살았겠죠. 생산지대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넓은 뻘을 갖고 있는 생산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던 것이 지금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병자 수호족이라고 그래갖고 1976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1870 강제로 이제 그 수호 조합을 맺고 항구를 세 군데를 개항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그래서 인천항을 통해서 그 일본에 생산한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고, 또 항구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나가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하고 이제 수도는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가 낮으면서 이 부평의 역사, 도시화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선도로로 해서 서울까지의 이 경인철도가 1901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고 여기에 부평에 역이 생긴 거예요. 원래 부평 도호구는 이쪽이 아니라 계양산자락 근처였었습니다. 계양산자락 근처였는데 이 철도가 이쪽을 지나면서 지금의 부평역이 중심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이제 한일합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인전철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루어지면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일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쟁의 그 전쟁 물자를 생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짓기에는 어디가 편하겠어요?
당연히 땅덩어리가 넓고 편편한 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부평하고 부천이 선택이 된 겁니다. 부천이 지금의 공업단지로 된 이유도 바로 그 배경에 있었고 부평도 바로 그 배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공장지대가 형성이 되고 공장지대 형성이 되니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엔 생산에 쌀 생산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무기 생산, 즉 중화공업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중심지를 지켜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부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쪽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평 사람들이 인천에 가면 인천에 간다고 얘기하고 또 인천에서 부평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부평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이.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가 형성되는 모멘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천은 항구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항구가 생기니까 뭐 노동자들이 뭐 물건도 날아서 내려야 되고 또 실어야 되고 또 일부는 가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도나 이런 권역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을 했고 그 인천항의 문화들이 남구, 서구 일부 그 다음에 지금 연수구 그때는 뭐 완전 시골이었지만 그쪽 일대로 번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 동구, 남구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인천이라는 정체의식이 신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어 있는데 부평은 전혀 그게 없었던 겁니다. 부평은 별도의 중화 생산단지로서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천 사람들하고는 좀 이질적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느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 뭐 5개년 뭐 경제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농업 국가로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국가로 전환되는데 부평이 제일 괜찮잖아요. 이미 공장지대도 다 있고 또 널널한 평야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곳 중에 하나가 경인고속도로인데 경인고속도로가 부평을 지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경인고속도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보면 부평이나 계양 이런 데는 선거 잘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반면에 저쪽 인천에 뭐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주로 저쪽 땅이 많이 돼.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인천항이 처음 생겼을 때 거기서 하역하고 일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충청남도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해안지대인 태안, 뭐 서산, 뭐 서천, 당진 뭐 이런 데들이 육로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서울 가려면 배 타고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내려서 기차 타고 그리고 서울을 갔습니다. 육로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통해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 어르신도 계시는데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자들이 되게 많아요. 충청 향후회를 가면. 그래서 거기서 뭐 한 70 넘었다 그러면 막내야. 여기 주전자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고용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평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가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때 제일 많이 일하기 상경했던 사람들이 호남분들이에요. 그래서 호남 향후회도 형성되고 저 중부나 동부에 있는 충청 향후회에 비하면 한 20살, 10살에서 20살 정도 좀 젊습니다. 젊고
또 우리 민주화 시대의 한 축을 또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평의 정치적인 성향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좀 민주당, 좀 개혁적인 성향이 강화하게 된 게 도시 형성 과정에서 호남분들이 많이 상경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이 경인저철 경인고속도로로 해서 중간 경유지로서 발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의 배후 도시가 됐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수도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더 이상 서울에는 존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서울과 교통적인 여건은 양호하면서도 나름 거주 환경이 괜찮고, 그러니까 부평이 당연히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그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갈산동, 뭐 삼산동, 그 다음에 우리 부평동의 일부, 그 다음에 이게 저기 그 계양구까지, 계산택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구 구성은 대부분 서울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곳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동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신도시의 젊은 분들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지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서서 대규모 공업단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지만 그 당시에 물자들이 모이려면 교통이 형성이 되는데 김포라든지 심지어 영등포 일대, 또 구로, 또 저 강화 북쪽으로 해서 그 일대에 물건이 모일 수 있는 집산지 역할을 하는 데가 거의, 그러니까 교통의 어떤 결절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평이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의 결정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유통의 서구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가 생각해야 되냐면, 도시라는 것을 형성을 할 때는 도시의 내부적인 성장 동력에 의해서 그것이 분출되면서 도시가 확대되는 게 뭐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야만 성장 동력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데,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 동력은 부평 자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형성됐다기보다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해서 생겨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존에 살던 부평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산 요인들이 더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유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외부에서. 그리고 이 외부 사람들의 유입도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시설이나 또는 사람들의 교통이나 교통 관계된 시설이나 또 새로 내가 이사해 왔으면 기존 사람들을 내가 웬만큼 알고, 야, 그 동네는 어떤 거야, 뭐 어떤 내가 누구도 알고 어떤 동질감이 있어.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사 안 다녀봤어?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살다가 계양구 뭐 계산택지로 이사가, 아니면 삼산동으로 이사가, 뭐 갈산동으로 이사가 작전인데 거기 뭐 이름도 이상하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왔을 때 외부 사람들과 단절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류할 만한 의사를 별로 안 갖고 그냥 베드타운으로서 좀 잠 좀 자고 출퇴근하고, 그러다 보니 안전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도둑이나 뭐 어떤 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안전 같은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정치 뭐 경제 할 것 없이 준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파트 문화가 뭐 그거는 나중에 또 한 시간 따로 잡아서 얘기하고 아파트 평수는 대부분 유사하잖아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가지고 재산적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은 33평에 살지만 언젠가는 52평에 도전할 거야. 뭐 이런 목표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평등성이 굉장히 강하고 같은 아파트인데 어디는 비싸고 싼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그 아파트 문화의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했던 게 기존에 살던 사람과의 동질성을 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편안하게 잠만 자고 그 다음에 안락하게 살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담을 높게 쌓는 거예요. 경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아파트 역사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어린이 유치원, 놀이터 그거 다 안에 따로따로 만들죠. 또 공원도 따로따로 만들어. 공원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렇게 좀 약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밖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 충족한다는 느낌입니다. 충족.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외부를 벽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원동력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인데 그 형성된 도시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잘 교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단절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절성의 상징은 뭐냐면 바로 벽이에요. 벽. 경인전철이 지나던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던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경인고속도로만 해도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인천에서 진입하는 데가 이 부평하고 저 끝에 시작점, 종점 거기밖에 없고 중간에서 못 들어갔어요. 거길 왜 들어가? 이게 국가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전철역도 지금 부평, 부계역 뭐 수없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딱 부평역이에요. 근데 배군역도 없었어. 동안도 없었어. 예? 처음 그리고 바로 부천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쌓는다? 담을 쌓는 거예요.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업단지 누구한테 피해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야. 그 다음에 군부대 외부로부터 침입 오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 외부로부터 자기네 가족이 잘 보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 내 위성 도시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양상의 특징이 부평이 가장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동력이 단순히 서울의 배후지인 아파트 단지 한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공업단지라는 특성, 이런 경로라는 특성,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평의 특징 그러면 향후회가 아주 잘 된다. 아니 우리는 다 같은 부평 사람이야. 그러면 뭐 향후회를 특별히 만날 이유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고향, 내가 진짜 인정을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또 내가 인간적인 아주 개인적인 얘기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정화된 곳은 바로 어디? 바로 향후회예요. 향후회. 그래서 향후회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회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또 동호회 같은 게 많이 발전해요. 자기들끼리 이런 취미라든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보통 도시가 형성된 곳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이런 향후회가 운영하는 이제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뭐 축구팀, 뭐 배드민턴팀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벽을 통한 단절의 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욕구를 일반 사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이는 과정 속에서의 성장 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향후회나 자기 동호회를 찾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부평과 그래 인천은 그래서 차별성이 아주 엄격하게 딱 구분되는 곳이에요. 구분되는 곳이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부평의 또 정체성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원동력에서 살아와서 지내왔던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평이 그런 여러 가지 성장 동력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엔 다 북구였잖아요. 이 북구라고 해서 이 부평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쭉 뻗어나가던 형태였는데, 이제 계양이라고 하나 잘라주고 서구에도 일부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전에 하나의 큰 덩어리였던 것이 이제는 뭐 인구가 거의 어바우트 한 150만이 사는 어마어마한 그런 메모드 도시를 만드는 성장 공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부평의 발전 그 확대 과정을 보면 그 부평은 아주 특징적인 게 그거예요. 여기가 평야지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수백만이 모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도시가 되기 어려웠어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옛날에 농사를 짓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풍부한 신개발지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평이 많이 선택이 된 겁니다.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분별한 도시 확대 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라는 게 그 성장하는 과정도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보통 성장.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서부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서부를 개척해서 그때 제일 먼저 놓은 게 철도입니다. 철도. 서부 개척하는 것을 당시에는 이제 금광을 캔다는 그런 어떤 이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가서 일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부 횡단철, 대륙간 횡단철도를 만들어 놓고 중간 역을 만들면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동력에서 도시가 커나가면서 거기서 뭐 의회도 형성되고 또 금융기관도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간의 자치라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하나가 아니라 이질적인 여러 것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벽을 쳐져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또
정부 주도로 형성되다 보니까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자치적인 역량을 키우기에는 넘어야 될 벽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90년대 그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주민들의 목표의식을 갖고 지방자치를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그것이 벌써 한 30년 이렇게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도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상호 교류하고 부평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도 부평은 계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도시예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엄청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배후도시성이라는 그 정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서부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기능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죠. 예전에 내가 시연 처음 나갔을 때 이제 나보고 유세를 하라 그래서 내가 부평역 앞에 있는 그 전통시장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7호선 연장선이지 부평구청역이 생기기 전에 한참 공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구청역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부평역을 통해서 서울 가고 내려오고 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도 그 위주로 생겼겠지. 근데 구청역이 생기면 사람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면서 이 도시 구조의 변화가 올 것이고, 특히 이런 자영업 쪽에 큰 충격을 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에 보면 7호선 연장선만 생긴 게 아니라 공항철도도 생겼죠. 그렇죠? 공항철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도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로 접근로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평이라는 곳이 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이게 뭐 지하철이 나지고 교통로가 나지면 다 이제는 그게 흩어져 갖고, 이제는 부평역 그러면 더 이상 이 서부 지역의 허브라는 의식이 이제 많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도시 계획적으로나 지금에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 와졌기 때문에 단일한 서울의 배후도시적 성격에서 만들어진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또 독특한 그 특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그 도시 확대의 후유증도 겪고 있고 하지만은 부평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결국은 부평이 그 발전되는 우리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저는 이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 단절화된 그런 의식에서 통합된 정체의식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선거 치르는데 뭐 상대방 후보자한테 이겨야 되니까 뭐 경쟁심을 가지고 뭐 일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 정치적인 성향성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이 지역적 발전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논의를 해가고, 되도록이면 정치적 갈등을 충돌을 좀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가뜩이나 갈등 요인들도 많은데,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으려면 다
부평이라는 전체 큰 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우리 부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뭐 저쪽 당하고 싸우고 뭐 이런 문제기보다는 부평을 어떻게 보면 통합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우리가 여야가 상호 좀 견제를 잘 하면서 아이디어나 지역 발전의 모델을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저는 우리 부평의 미래를 만드는 길은 이 벽을 허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벽을 허무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부대 벽도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백운고가 넘어가서 이제 우회전하면 이제 그 인천시청 방향 간서고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 왼편이 옛날에는 거기가 보안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 벽으로 막았어. 그런데 거기를 딱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개방감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거죠. 개방감이. 그리고 지금 이제 부평공원 그것도 옛날엔 정비대 자리였습니다. 정비대 자리. 이 벽을 허물고 나니까 개방감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개방감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부터라도 이 벽을 많이 허물어야 된다. 벽을 허물어야 되고 특히 이제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정문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들어가는 정문 그쪽을 전부 다 개방했죠. 지금 개방돼 있잖아요. 다 반환은 안 됐지만 그쪽부터라도 이제 개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박남춘 시장한테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원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고 이 미군기지가 결국은 공원화된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또 부평 시민의 품으로 안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벽을 허무는 길이다. 우리가 옛날에 벽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에 될수록 벽을 허물자. 그래서 전체를 다 허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그걸 앞을 허문 겁니다. 그 다음에 부평공원도 처음에 그 계획을 가져왔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넘나들고 이런다고 좀 이렇게 벽을 펜스를 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갖고 펜스 죽어도 못 친다. 그러니까 굳이 치려면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이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가시적인 담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부평의 어떠한 다양한 성장 동력에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왔지만 더 응집력 있고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된 시민의식을 더 갖도록 노력하고 우리에게 단절화된 그런 벽을 허물어서 우리 부평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우리한테는 다만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GTX B 노선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 GTX B 노선이 들어서면 부평부터 역까지 여의도까지 국회까지 오는데 뭐 20분 정도면 온다 그래요. 20분 정도 오니까 뭐 한 번 타면 그냥 뭐 이렇게 신문 잠깐 보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빠르죠. 안 서고 역이 몇 개 없어요. 부천역인가 하나 서고 그 다음에 뭐 구로역인가니까 한 4개 역인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평역이 오로지 있었고 다른 쪽에 역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평을 통해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GTX B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인천에서는 이 부평역, 인천시청역, 송도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부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역이에요. 유일한 역.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서울을 가보자 할 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부평을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다시 기름.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교통의 결정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상태에서 좀 더 편한 상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지역 일대를 우리가 이만 이제 나중에 따지면 한 200만이 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만, 150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서북부의 중심 상업지역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계양에 사는 사람들도 오늘은 좀 시내에 나가서 좀 식사도 하고 그러겠다. 그럼 부평역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런 구조.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군화 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심을 둔 것 중에 하나가 경인전철 지화입니다. 경인전철 지화. 이제 경인전철이 지화돼도 이제 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로막았던 이 벽들이 없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선거 전에 경인전철 지화한다고 정치인들이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결국 다 이행이 안 됐어요. 이행이 안 돼서 그러면 제가 선거 때는 우리 부평만이라도 역을 지하하는 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막상 국회에 가서 보니까 경인전철 전체 지화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합의점은 상당히 형성돼 있더라고요. 형성돼 있고 이 행정부가 그러니까 국토부가 조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면 이건 뭐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BC 값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도 넘을 수도 있고 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정치적인 결정, 즉 대통령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이제 이재명 쪽 그 좀 정책도 관여하고 그래서 그때 경인전철 지하를 인천의 첫 번째 공약으로 넣었어요. 첫 번째 공약으로 되니까 저쪽 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기도 첫 번째 공약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지. 둘 중에 하나만 뽑히면 됩니다. 나중에 혼날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윤석열 그러니까 우리가 됐으면은 그때는 뭐 송영길 그때 당대표 시절이니까 내가 또 더 중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였을 거예요. 몰아붙였는데 안타깝게도 선거에는 졌지만 여하튼 이 경인전철 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걔들 이제 인수위 형성되고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이게 빠져버리면 그럼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악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당한 시절에 되면 이제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하려고 그래. 경인전철 지화를 하기 위한 인천시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노력 결과 끝에 이번에 국정과제로 들어갔어요. 국정과제로 들어갔고 이제는 그 인천시 등 각자가 이제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넘기면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말쯤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경인전철 지화에 대한 윤곽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인전철 지화하게 되면 우리 부평 쪽에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리 부평 전체에서 좀 남쪽에 단절된 구간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녹지나 또는 주차장 용지나 또는 각종
그 역 중심으로 한 오피스 단지나 이런 새로운 도시 형성의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부평이 전체적으로 특히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고 다시 이 수도권 서부의 중심적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지금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분이 저기 이제 그 주한공단, 부평공단입니다. 이게 주한공단 시청동 밑에 있는 거, 경인공단지 구하는데 거기를 제가 자주 가보는데 이미 올공단 말씀하시죠? 예, 그쪽 이때 그 저기 뭐야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인천 방향으로 가려면 고가도로 타고 내려서 쭉 가는 그 길, 그 양쪽 오공단, 오공단, 육공단 거기를 가보면 이미 상당 부분이 그 저기 뭐야 상당 부분이 창고화돼 있어요. 일단 거기서 뭐 공장 옛날처럼 뭐 생산하고 별로 그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고 저거 이제 이미 생산을 해서 연기 뭐 펄펄 내뿜고 이런 데는 다 이미 이전에 갔어. 상당 부분 이전에 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창고화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슬럼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장지대가 이제 축소되면서 그만큼 환경적인 요인은 상당히 양호해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의 다시 생산 모멘텀으로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도시 형성, 서부의 중심지대를 만들 수 있는 걸 계획하는 것, 뭐 벤처단지가 됐든, 뭐 특별한 특정 업종의 뭐 전자산업단지가 됐든, 바이오단지가 됐든,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천시에 대한 이제 용역도 주고, 인천시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 노후화된 주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새롭게 막 변모가 됐죠. 재건축 같은 경우 다 됐는데 시장은 시장 재개발법이라는 또 시장과 관련된 새로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시장을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의 소유자들이 실제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잘못하면 그 재개발에 대한 이익은 외지의 토지 소유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반면에 실제 그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 재개발법은 엄격하게 국공유지가 50% 이상 되고 정부 주도로 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가장 그 개인들이 와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정부가 50% 이상 갖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새롭게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과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시장과 좀 협의해서 그 외부 토지 소유자들, 특히 이제 부평 지역이 아닌 또 인천 지역 외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를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정부 주도로 해서 이쪽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쪽이 이 서부의 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남은 그 정치 제가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부평에 대해서는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라고 하는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부평의 위치는 어떤가? 부평의 위치는 어떤가? 그래서 누가 뭐래도 수도권 서부의 중심 허브 지역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동력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서로 단절된 채 이루어졌긴 했지만 온 곳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평이 가야 될 길은 수도권 전체의 서부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거와 관련 도시계획 문제는 GTX 비노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또 그 환경 개선이나 역할은 경인전철 지화를 통해서, 또 산업화는 아까 오륙공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던가, 그다음에 시장 문제는 유통의 서부 중심지로 가는 것을 이렇게 모색해야 우리 부평이 서부의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 지역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로 제가 1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잠깐.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어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잠깐만. 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싶었어요. 개별적인 공약이나 캠프마켓 이런 것보다도 부평에 사실 이제 이 부평의 인구가 54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50만 밑으로 조금 축소되면서 약간, 그리고 사공단이나 이런 산업 시설이 많이 유출되고, 또 우리 대우가 GM으로 바뀌면서 우리 인천경제 25%를 차지했던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위축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최근 한 10년간 좀 정체하고 있는 부평의 미래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 지역의 대표로서. 근데 오늘 벽을 허물겠다, 그리고 다시 수도권 서부의 성장 동력의 결집체로서의 부평의 큰 그림을 그린 거는, 제가 봐서는 개별적인 뭐 캠프마켓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지하상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작은 문제보다는 우리 부평의 대표로 충분히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지역에 관심이 여기 다 부평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 세부적인 게 없으면 또 우리 정치 아카데미니까 우리 이성만 의원님의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도 질문 끝나고 잠깐 들어보는 것도, 정치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 그러니까 부평에서 이루고 싶은 건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인으로서 특히 또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해 주세요. 나와서 하시죠. 그냥 하시겠어요? 노이광민 의원이 본부장. 뭐 5강째인데 들쑥날쑥해 갖고 세 번째 선회인 것 같아요. 아까 재밌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실은 지금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이 오늘 이 시간까지 10회차 전국 분산 한 열몇 지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참석했는데 8차 때 3만 명이 처음으로 넘어섰고, 그래서 이제 22일 날 처음으로 전국 집중 촛불을 넣었는데, 그간 청계광장, 광화문 이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날은 서울시청에서 4시부터 사진 집회하고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용산 집무실까지 행제라는 곳에서 전국 집중해서 10 내지 100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 정당들이,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노동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정당들 조사 안 나오고 있는데 깃발이 한 번도 안 떴어요. 이 촛불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
이걸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인천은 참조로 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 노희망 인접으로 깃발을 내세우고 저희쪽으로 참여를 결의했고 10월 1일 날 8차 때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뭐 적은 20여 명이었지만 그래서 그 민주당이 실은 정당들은 이거 표되겠다 해갖고 그때 달라붙고 얌체같이 알곡만 따먹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정당들의 촉구도 할 거예요. 제가 그 이성만 의원님한테도 개별 문자 보내고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인천은 4시에 부평에서 직결해서 출발한다. 가는 건 함께 가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촛불에서 어쨌든 윤석열은 최대한 빨리 끊어낼수록 국민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촛불 행동, 촛불 운동을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순수한 의사잖아요. 뭐 전체 국민은 아니더라도 거기 모여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이제 뭐 탄핵에 대한 거를 이게 딱 넣어놓고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아주 정권하고의 큰 언론사하고의 싸움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암암리에 개별적으로 봐서 유추를 해보면 뭐 국민들의 최소한 55%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면 난 진짜 싫어 이게 뭐 60% 가까이 60%가 나오니까 60% 나오는데 60% 중에서 90% 그러니까 그 60% 중에 90%가 이 탄핵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 55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샘플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 50% 된다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잖아요. 국민의 의사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정당이 바로 참여하게 되면 그때는 정치적인 이슈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국민의 의사라기보다는 이게 민주당이 조종해서 또는 뭐 정의당이 조종해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치 쟁점화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모든 국민들을 다 설득할 수는 없지만 55%가 있으면 나머지 또 45%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동참을 요구할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참을 요구하고 한번 들어보게 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법리적인 해서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이 뭐 기소가 됐다든지 대통령이 아니면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든지 라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아직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은 좀 이거는 국민운동으로 국민들 간에 서로 논의하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쭉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금 문제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인내하는데 점점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서로 대결해야 될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이맘때쯤도 아니야 한 8월 정도 지나면 국힘당 내부가 분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당대회 끝나면 그 다음 또 분열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뭐 좀 새롭게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뭐 나오려고 하겠어요? 뭐 강남 거기 몇 군데 빼놓고는
거기 나가라 그러면 너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검사 출신은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걔네들은 다 대구 경북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대구 경북이나 저 경남의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엔 이미 걔네들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쟤네들의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분열의 길을 겪을 것 같고, 지금 비대위에서 지금 이 지역위원장, 공석인 지역위원장이 65군데랍니다. 65군데면 지역구가 한 240개가 안 돼요. 230개 비례대표가 많이 들어서. 234 중에서 65면은 거의 30%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비대위는 자기네들이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투표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당선된 대표가 당연히 공석인 지역위원장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당대회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그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이는 뭐 그렇고 유승민이도 안 되고 안철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정 안 돼서 국토부 장관하는 제주도 뭐 원희룡이를 내보내느냐 뭐 별의별 얘기가 하다못해 한동훈을 내보내야 되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주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다음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막 대패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검찰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 검찰 내부 조직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미는 조직은 굉장히 마이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검사끼리도 서로 공존해서 형성한 게 아니라 일부 세력들만 데리고 막 진행했던 거라서 부담이 굉장히 가중화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촛불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수고하시고 나라를 걱정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당분간은 좀 국민운동으로 좀 지켜보자. 네. 그리고 정당이 참여해서 정치운동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사가 우리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갈 것 같은데요. 뭐 정진석도 좀 말 잘못했다, 그냥 내부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하려다가 좀 말이 오바됐다, 죄송하다 하면 될 일을 뭐 굳이 또 그걸 얘기를 안 해갖고 또 조부도 무슨 뭐 침입하다고 아니 복잡하게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오세요 의원님. 하고 있는 이윤아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인전철 지화화, 그거는 지난번 출마할 때도 공약이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오늘 프랑카드는 정치 아카데미라고 하지만은 이제 지역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산 그 경험에 비추어서 부평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평 캠프마켓 공원화, 이건 제가 오래 살았지만은 이 부평이 이 수준이 아주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도시형 주택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부평구에만 400개가 넘었거든요. 허가 난 그 허가 수가. 계양구는
20개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유입된 그 인구들이 전부 여기 도시형 주택에 싼 값에 여기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부천으로 갔죠? 롯데백화점 부천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서민촌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저 역 근처 아파트 단지 재건축, 뭐 아파트, 재건축은 동아아파트 1단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얼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한다고 서명 받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동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평공원이 있고 부평 캠퍼마켓 뒤에 부영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도 미군부대짜리예요. 그런데 공원이 그렇게 있는데 부평 캠퍼마켓을 전체적으로 공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 3개가 인접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구 비율에 비해서 이걸 전부 공원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장 된 유정복 씨도 이걸 캠퍼마켓 공원화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건 잘못된 공약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절반은 역전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 짓는데 평소 너무 적은 거 짓지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우리 부평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거는 시민연대 이런 데서도 이거 상당히 그 노력을 공헌하라고 그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삶으로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백화점 2개 있던 것이 인접한 우리 부천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마켓은 이제 미군 공여지거든요. 미군에 쓰던 땅인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는 이제 법에 의해서 미군 공여지 반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일반적인 녹지, 그러니까 이제 공공용지, 예를 들자면 뭐 도로로 쓴다든지 공원으로 쓰게 되면 국가가 70%를 돈을 대줘요. 70%를 돈을 대주는데 일단은 그 부용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한 돈을 다 이제 일단은 완납을 했어요. 5,300억 정도를. 그 중에 한 60%, 70% 가까이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서 한 땅을 택지로 개발할 수가 일단은 공원으로 하기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을 기다려야 용도를 그때부터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문화재청이 아주 굉장히 완강해요. 그러니까 문화재로서 보존을 하자라는 의견이 이제 조병창이 이제 그 일본이 그 자기네들이 전쟁을 이루어서 6군데인가 조병창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일본에 있는 것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유일한 거라서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난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난점인데 인천시가 의지를 가지려고 그러면 뭐 저는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원으로 해서 70% 돈 받은 거는 자기가 70%또 내고 인천시가 30% 내는 걸로 끝나지만 이 개발이 가능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지만 다른 사람은 또 되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인천시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중에서 좀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뭐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문화재청에 이제 반대가 굉장히 완강하고 인천시가 이제 같이 이제 좀 논의를 좀 해봐야죠.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도시 형성을 하려면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공원의 면적의 몇 프로를 공원화한다. 근데 그 우리 부평은 그것이 오버되는 훨씬 오버됐죠. 네. 예. 전체 택지 면적의 뭐 20%인가 15%인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그거는 훨씬 넘어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주민들 요구나 또는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되는 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근데 문화재청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총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그 사격장 연습장이 있어요. 거기에 안에. 옛날에 그 CDPC 그 지하에 IBM 그 지하에 여기서부터 베이커리 공장서부터 상곡동까지 이 직선으로 총 시험하는 적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조금 공부를 해봐서 그게 있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더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건의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 이제 일기 신청을 했거든요.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올까 하고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그동안 들어봤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주당 여기 온 사람들은 민주당 골수 분자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나 3등분 해보면은 우리 3분의 1, 뭐 저쪽 3분의 1, 그 뭐 중간 어딘지 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렇게 이제 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당히 무장이 돼야 되겠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적어도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물어볼 때 누가 뭐 민주당 뭐 어쩌려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이를테면 집값이 왜 이리 뛰어? 그 뭐한 짓이냐면 내가 너 집도 안 올라왔냐? 내 잃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강의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 할 때는 중도파들은 어쨌든지 하는 데는 잘 설득을 시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반쯤 흔들리게. 그 저쪽에 실수하는 거 똥 싼 가면 기다리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여기 적어 듣는 사람들은 이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들어 해보긴 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요구할 때 참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래서 민주당을 왜 좋아하나 참 민주당 역시 내가 오길 잘했다라든가 이렇게 좀 강의 내용이 바뀌어졌으면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린다. 전에 내용 이를테면 지난번에 어저께 하신 강의 보면요, 독일의 정치 지도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의 교양 같아요. 간단한 얘기가 공천 상향이나 하향이나 그건데 예를 들면 위에서 밑에서 올라간다는 그게 좋다는 얘기가 보통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잘할 거리가 전 한 가지만 잘할 거리 본다면 참 어디가 누가 물어보면 요즘 봐라 우리나라 봐라 야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야 병원이가 뭐 다 공짜야 그리고 또 그 생활을 가지면 그 위에 사람들도 오히려 부러워해. 나도 차라리 기초생활 됐으면 좋을 때. 이런 복지 같은 데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막, 근데 한 예를 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이 알려져. 우리 완전 무장돼가지고 언제 가서 대화가 나오면 시끄러운 말, 이런 거야. 딱 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답변은 아니고요. 이제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나마 저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인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저쪽 당 국회의원이었으면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걸 떠나서 차별점이 분명하죠. 차별점이 분명한데 이제 민주당은 여하튼 반일제, 그러니까 일제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반독재,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고요.그 다음에 저쪽 당 같은 거는 이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안정이에요, 사실은.
기득권 세력이 안정이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그 친일부터 내려와서 기득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북한은 이제 기회의 땅이다. 우리가 북한과 같이 공존의 길을 가야 경제적으로도 또 국가 성장적으로도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쪽 당은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경제 그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 정책에 있어도 이제 그 기회를 균등히 주고 균등히 주고 그런 기회를 균등히 주려면 예를 들자면 자본가나 노동자나 서로 균등해져야 된다. 균등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견제하고 있고, 반면에 저쪽은 이제 자본가 중심으로 자본이 투입이 돼야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낙수효과 이렇게 되고,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걸 떠나서 정부는, 국가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쪽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육이 이런 다양성, 우리 사회에 구성하는 다양성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런 다양성에서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화 같은 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 저쪽에서는 이제 공부 열심히 시키려면 결국은 시험 보고 점수 매겨야 된다. 이런 쪽 입장이고 해서 그리고 세무관계도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좀 늘려나가야 된다. 현실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불로소득이 많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저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 의욕을 넓혀서 그 낙수효과에 의해서 경제를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별점이 있습니다. 외교 관계도 우리는 국익 우선, 우리가 국익이고, 그것이 우방이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에 가는 길이 뭐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우리의 숨쉴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쪽은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점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고모님도 같으신 생각이지만, 참 민주당이 진짜 잘해야 돼. 그래야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질문. 저는 부평구민 송시연입니다. 제가 일단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애향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감했고요, 방금. 아니요, 제가요. 왜 부평이 발전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잠깐 빠져서요. 제가 왜 그럼 이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GTX B 노선의 확충에서 서울과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서울에 놀러 가기 더 쉽겠다. 제가 20대, 30대까지 서울로 계속 학교 다니고 출퇴근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화를 많이 누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계속 살았지만 저도 여기가 배드타운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평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하철. 전 부평에 되게 고립된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좀 돌아다녀 보니까 뭐만 하려면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고 뭐만 하려면 고가를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모든 곳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빨간색이에요. 고가만 건너가면 초록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차가 밀릴 거면은 홍대가 더 가깝거든요. 연남동으로 가깝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평이 조금 더 그 저번에 우리 예전에 제가 부평 지하상과 부평역이 르네상스를 누릴 때 20대였던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뭐 계양구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이 부평을 온다고 할지라도 교통적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이 동네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매력이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부평이 지금 문화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적으로 뭘 하고 있을까? 나는 부평에서 뭘 하고 싶을까? 제가 돈이 많으면 부평에 안 살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아서 부평을 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잠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평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잡았는데 그 애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의 시발점은 사실은 내가 사는 문제, 내 이웃과의 문제, 요 자치의 문제입니다. 자치의 문제. 자치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치로서 이제 가져갔는데 중앙에 있는 권력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를 억압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이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그 프랑스 대혁명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독립선언에 그 나오는 제일 그러니까 권리장전에 나오는 나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 없이 과세도 없다. 그러니까 의견을 먼저 우리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과세 여부를 따지지 니네들이 과세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 애형식 내 고장 내 지역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자체가 굉장히 집권적인 국가예요. 사실 조선 500년이 중앙집권. 네, 아주 집권적인 그 통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관리 사또를 다 파견하고 지방의 토 세력의 아전입니다. 아전. 우리를 말하면 이방부, 호방부 이런. 근데 이방 호방은 간신배처럼 그려지잖아요, 그죠? 사또가 완전히 대장이고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밖에 없습니다. 보통 토 세력하고 중앙에서 파견하는 그 행정관하고 대등한 위치거나 아니면 지방 토세력이 좀 더 높게 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 집권적인 형태를 조선시대부터 가져왔고 그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지금에 이르는데 초창기부터 이 과도한 대통령 중심주의를 가면서 엄청난 권력을 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마을과 도시는 지금과 같이 경제 발전한 이유, 또 여러 가지 뭐 6.25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막 해집어 놓은 거예요. 내 고향 떠나서 다 떠나오고 이리 갔다 저리 이사 가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평의 역사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자치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정치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권자들에게 표만 던져주게 하는 대상자로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국가가 또 조직화를 했고 그래서 저는 참 DJ 같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이 본인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를 만든 거거든요. 이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구의원도 보이고 내가 민원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야 누구누구 구의원은 그 자식은 형편없어 야 거기는 일 잘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지역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만났어.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을 보는 사람이 그 지역에 진짜 한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유력자 몇 명 빼놓고. 그래서 지역의 애양심은 정치 민주화의 시발점이다. 시발점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민주화를 유지하고 하려면 내 동네, 내 재산,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애양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부평은 예를 들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의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있냐라는 문제예요. 어떠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위대한 지역의 정치인, 지역을 이끌 리더는 뭐냐면 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구조적으로 이쪽의 성장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바뀌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 중에 도시계획을 좀 전공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의 도시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고민을 가지고 이런 걸 논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뭐 저 남쪽을 가려고 그래도 뭐 고가다리 넘어 고개 넘고 그거 다 현실이죠, 현실. 하지만 부평이 더 중요성이 강조해지고 여기 성장 동력이 커지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평탄해지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뭐 경인 전철 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부평 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이렇게 모여서 사셔서 그러는지 부평 사람들이 그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송도나 저 청라 같은 데서 정치하려면 나 못했을 것 같아. 막 그냥 뭐 자기 지역에 막 그냥 이기화돼서 뭐 해줄 거냐 뭐 그러면 뭐 내가 뭐 자기네 카페에 있는 사람들 뭐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서로 논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부평 분들이 객관적이고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면 뭐 우리가 최고의 중심지가 된다, 강남처럼 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저는 서부의 중심지 역할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평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성만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제 부평 지역에 대한 논의가 이제 부족한 그런 특정적인 나오신 분들이 없어서 이제 그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다른 말씀 모두 말씀 미래지향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계획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몰랐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부평이 좀 이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조금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차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택시도 이용하고 지하철도 다 이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평역의 구조를 보면은 버스를 타면 이제 이제 멀리서 내려가고 다시 걸어갖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러니까 순환로 이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버스가 다 역전 앞에 내려요. 근데 다시 내려가지고 이제 마을버스를 다시 이용해야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어려움이 우리 부평의 순환도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평역 앞에 딱 가서 내리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고 다시 또 지하철 타고 와서 다시 버스를 탈 수 있는 진짜 편리한 순환도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평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물론 작은 장사를 하고 있지만 부평시장을 워낙 아기 때부터 이용했던 사람이라 제가 부평시장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부평시장은 옛날에는 정말 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름에 의해서 부평시장이 거의 단순한 상점,
단순한, 그러니까 이용을 해도 만족도나 친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는 제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해나갈까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도 없고 뭐 별로 상품도 이렇게 수준도 낮고 친절도 낮고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아무리 솔직한 예로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무슨 뭐 상점 주인이 땅 주인이 이거는 거리가 너무 먼 얘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발전을 하려면 진짜 머리를 싸서 우리가 이런 뭐 부산이라나 부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먹거리를 좀 형성을 해서 좀 밤늦게까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도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뭐 어차피 뭐 반려견을 키우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미 1,1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그로 인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적인 부분인데 공원 너무 많아요. 있다고 쳐요. 한 군데가 있든 10군데가 있든 20군데가 있든 하지만 그 공원에서 조그맣게만이라도 3분의 1만이라도 나눠가지고 어떤 공원이든 나눠서 반려견이 좋아서 키우는 사람 그쪽에 가시고 반려견을 보면 정말 무서워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이 강아지들이 있으면 집에서 나오면 무조건 공원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반려견 동물을 이제 놀이하는 놀이터를 공원마다 3분의 1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충분히 이용하고 소대변 다 보고 뭐 알아서 잘 치우게 관리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저쪽은 강아지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나는 일로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혜연 이성만 의원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통이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버스가 이렇게 여관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중간에 광장이 있고 이렇게 돌아나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택시들 손이 많이 떨어지겠는데. 여기 보이천역 독학이라든가 다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정말 부평역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서부터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그렇다고 그 안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대한 당연히 좀 문제의식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뭐 서울 갈 일이 있어갖고 한번 기차 한번 따라가요. 앉아요. 아니 보면 거기는 택시만 그냥 우리 형님도 그 기사 일을 해보셨지만 거기서 낮잠 자는 분도 있고 그분들만 쭉 있고 좀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시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얘기한 게 시장 얘기했었나요? 세 번째가 시장.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전통 시장이 외곽 둘레, 그러니까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둘레 길 고기만 사실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그 안부분, 뭐 진흥시장이라든지 그 안부분은 이미 다 창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기능이 이제 수명을 다할 때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했는데 그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능이 쇠퇴하면서 제 기능의 역할을 하기 못하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창고로 써요. 창고로.
창고로 쓰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이미 상당 부분 창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저 삼산 농산물 그 센터를 지으면서 여기 이제 깡 시장을 없애려고 뭐 그랬다나 하고 뭐 건영 아파트를 그 안에 전한 거는 도대체 무슨 심보로 저렇게 전화했는지 나는 그게 좀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하는데 공청이 시장을 네. 죽이려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가 그 깡을 하는 네, 맞아요. 뭐 이거 하는 데인데 그것이 경매가 이제 삼산에 있는 농산물 센터를 시가 짓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거기서 깡을 하니까 경매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미 그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쇠퇴해 가는데 그 외곽으로 보면 뭐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인구 밀집 지역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대로변으로 껴있는 장방형의 딱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분 개발할 수 있는 좀 요인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신도시를 지을 때 상가를 사면 대부분 망해요. 왜냐면 신도시의 인구가 다 차고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샀다가 대출금 갚고 막 이러다 없는 사람이 막 하는데 우리 저기 그 무슨 예식장에 개성문 우리 저 부평시장역 네네. 예? 시장역 보면은 그 오피스텔 크게 졌잖아요. 한라에서. 네. 그 밑에 상가들은 장사가 잘 돼요 거기. 잘 돼. 많이 비었잖아요. 아니 위만 좀 비었지 1층은 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1층이요? 1층도 그렇고 2층 일부도 음식점들 다 잘 돼요 거기. 그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도시는 인구를 형성해 가면서 상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인구가 있잖아. 그리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먹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몰려드는 것도 꽤 많은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와서 식사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는 도시가 이미 형성된 구도심 속에서의 상가 개발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특화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십정동의 더샵. 네. 저도 이제 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보면 그쪽 상가들도 다 웬만큼 돼요. 저 첼스. 첼스. 네. 그래서 저는 개발할 수 있는 유인은 충분하다. 네. 그런데 법적인 거를 따져보니까 법이 하지 말라라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다만 그거는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건가에 대한 이 전략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좀 짜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법도 좀 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개발보다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부평시장 내에 있는 걸 개발한다는 거는 제가 죽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다고 보고 네. 어차피 부평구가 그 사람을 여기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송지연 씨가 그 아까 말씀하셨대요. 부평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부평에 오면은 버스도 불편하고 지하철도 불편하고 부평시장까지 와서 맛있는 걸 먹어서 뭐 걸어오든 뭘 어떻게든 먹고 또 어디 가서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놀고 또 어디 가서 뭘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거는 이제 내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업이 웬만큼 되고 있는 상황이면 아주 잘 되지는 않고 웬만큼이라도 사업이 되는 경우라면 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기회 비용이 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포기하는 비용이 크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는 이미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 그런데 이제 외부는
외부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게 살 수 있는 구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새 길로 간다?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전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충분히 내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꾸려면 이제 물리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사업적으로나 그런 것이 좀 서로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하나가 더 뭐였죠? 공원 안에 달력에서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박남춘 시장이 낙서했는데 인천시 다 시공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적산공원도 시공원, 부평 미군기지도 공원 안에 되면 그것도 시공원, 부평공원도 시공원, 다 시공원인데 박남춘 시장 후보가 이제 그 반려견 할 수 있는 전용 공원을 일부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기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압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시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검토를 해보라고. 부평에도 공원이 많이 있어요. 소작도 네, 좋고 네. 자꾸 큰 공원들을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조금 작은 공원은 안 되겠죠. 자원공원은 좀 어렵고 어렵지만 상동공원에도 가면 신들이라든지 애완견하는 고기가 따로 호수공원 내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공원을 이제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 공원이 되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을 하는 거는 뭐 큰 부담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부영공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넓다 이거는 거의 엄청 넓다. 조성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3분의 1을 됐든 4분의 1이 됐든 부분적인 부분에 뭐 4분의 1 정도 하면 개들끼리 경주를 해도 될 거예요. 다만 네. 공원이 아니고 개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개 그렇죠. 차지하는 그러니까 재개발로 이제 보셨는데, 저는 이제 인구 유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다른 주민분께서도 의견 주셨지만,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서울로 자꾸 이제 유입되는 그 원인이 교육이랑 직장 때문입니다. 저희 부평이 좀 교육 부분에서 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부평구 같은 경우에 인천 제가 인구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인구 비율이 청소년이 20.5%에서 16.4%가 되고 65세 고령 인구가 11.2%에서 16.6%로 역전했습니다. 이제 고령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좀 부평구만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청소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욕구는 자녀의 입시입니다. 우리 입시 제도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상만 국회의원님께서는 부평구만의 좀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천이라는 곳이 이제 서울에 배우주면서도 이미 교통로가 잘 발달된 곳이라서 특히 부평 같은 거 검단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냥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그냥 사람이 차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지만 서울에 가고 싶어 이렇게 손들어 그러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이 서울에서 또 새로운 안착지를 찾으면서 후보지로 인천이나 부평을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그냥 분양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신개발지 한참 이제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 이제 뭐 작전동, 갈산동, 뭐 이렇게 삼산동 막 개발할 때는 굉장히 젊은 세대가 높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좀 노후화 되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건축행위라는 거 자체가 뭐 개발 사업자를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인구 변동의 새로운 좀 리뉴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새로운 건축행위가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문제도 제가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지만 않으면 도와주는 편이었고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 울 쪽은 모르겠고 갑 쪽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좀 계속해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젊은 부모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육이나 청소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앙 집권화됐지, 획일화돼 있죠. 획일화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좀 창의력을 가진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 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쉽지가 않은 편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문화도시 이렇게 표명하고 있고, 좀 더 새롭게 가려면 좀 우리만의 청소년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짜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주택 청장하고 이런 문제는 간혹가다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청하고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더 뛰어볼 테니까 그건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아까 뭐 부위원장님 시간이 짧게 해주셔야 돼요. 정치 얘기하다가 재미없는 지역 얘기하니까 좀 졸렸죠? 아주 유용한 질문. 네? 유용한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야, 우리 형님 의외로 또 그렇게 답변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머리를 하늘을 들고 살아도 다리는 땅을 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 내 동네라고 하는 것, 내 이웃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현실이에요. 근본적인 현실이고, 이 근본적인 현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러는 과정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화의 과정이고, 이 주민자치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중앙 정치에 대한 요구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요구가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과정이 좀 약했던 거지. 약하고 가치지향적인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의 일방적인 착취나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가치지향적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 사회 시스템을 구성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르겠어. 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나 이것도 난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할 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 사실. 개판으로 할지 잘할 거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 기준이 옛날에는 민주화가 필요하고 또 노동의 또 자유화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또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지향적 민주주의는 생각보다는 뿌리가 굉장히 약해. 오히려 이 학식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강할 수는 있지만 일반 민중 등 대중들한테는 그게 되게 약합니다. 단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되게 민감해요. 정치가 바뀌어서 내 동네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정치가 바뀌어서 나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러한 문제가 사실 지역과 관련돼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야만 이 뿌리가 든든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진보도 계속 이루고 또 가치 지향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1시간 반 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왜 갑자기 정치학하다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뭐 주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지역을 사랑하고 더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때 우리 또 민주당이 더 든든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더 연구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또 나가서 논의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사진 한번 같이 이동환 의원님이랑 찍고요. 이동환 의원님 일정이 있는데 우리 둘이 바보식당으로 가 있으면 시간 되시면 와서 같이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